김해 설정! 김해 썰전 제10회 오늘 또 시작을 합니다. 저는 새로운 손님이 나왔습니다. 약간 밝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네. 저는 사회를 맡은 핫쌤이고요. 네, 김시의원 이광입니다. 네, 나날이 민주시민이 되어감을 뼈로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천지 이경호입니다. 네. 네, 저는 첫 방에 잠시 나왔다가 서울에서 뮤지컬 공부를 하러 지금 잠시 떠나 있는 이민입니다. 네. 이민 갔다 왔어요. 이민 갔다. 네, 그때 원전 때문에 제가 잠시 남부를 떠났다가 네네. 네, 일단 잠시 왔다가 또 다시 도망갈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3일부터 어젯밤이더라고요.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먼저 2박 3일은 베이징에서 보내셨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그 임시 정부가 있었던 충징에서 또 보내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방문에는 취재 기자들이 폭행당하는 일, 뭐 이런저런 일들로 뭐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 뭐 이런 얘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외국 방문을 하게 되면은 관망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뭐 총을 쏘든 뭘 쏘든 이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그냥 첫날부터 돌아와라부터 시작해갖고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뭐 이 패널들은 이번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같이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카톡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에서 개망신 당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딱 바로 드는 생각이 맞아, 개망신 맞아. 네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망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좀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 개망신을 왜 당했는가? 중국이 그동안의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예, 길들이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그 원인은 사드를 거의 뭐 비밀리에 급작스럽게 결정을 한 박근혜 정권 때의 문제거든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망신 당했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전력 투구한 결과는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개망신 당한 것도 맞다. 네, 맞습니다. 맞지만 그거를 뚫고 나왔다. 그런 점에서 그 앞에 정권의 그 문제점들이나 그 피해를 그 온몸으로 이렇게 뚫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교 성과가 나름대로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서 참 역시 국력, 트럼프가 갔을 때는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나라 대 나라, 어떤 나라의 정상이 갔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이게 문재인이 잘못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떤 매스컴에서 나오는 많은 글들을 보고 이야기들을 듣고 나도 그게 어떤 매스컴에 빠져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욕할 뻔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한 걸음 밖에서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 보듯이 밖에서 보면 역시 국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 국력의 한계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나름 실속 있는 내용 있는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니까 역대 누구도 뭐 하지 못한 어떤 약간 굴욕적인 외교지만 자존심을 많이 누르시고 결과물을 가져오셨다 생각합니다. 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전 뉴스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무슨 협상이 있었고 그런 내용은 거의 못 듣고 일단 폭행당했다 뭐 그렇죠. 계속 그 얘기밖에 없었죠. 하대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들어서 이게 정말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소식이 있는 건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만큼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그렇게 막 열심히 찾아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끔 뉴스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첫날부터 그러니까 맞으러 나온 사람이 차관급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또 알고 보니까 지금 차관보가 공석입니다. 차관이 공석이고 그 밑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없는 사람 보고 지금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도 계획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빈 방문으로 갈 때 사전 계획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계획을 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10끼 중에 2끼만 그쪽에서 대접하고 나머지 끼는 알아서 드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사전에 다 계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응원해줘야 하고 할 우리의 언론이 그걸 가지고서는 막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유여해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기회를 잡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누가 뭘 쌓아놓고 누가 치우는가가 네, 아닌가. 초기에 문 대통령이 그렇게 홀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네. 그런 국민이 만들어진 게 자유한국당의 그렇죠. 전 정권 네,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을 일단 피하지 않고 돌파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엄청 정말 엄청 일을 많이 하신 거라 정말 그러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자기네 그 시진핑 주석이나 네. 또 뭐 총리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그렇죠. 뭐 한마디 악수를 하면 한번 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 앞으로 뭐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그 경제적인 협력의 정도가 엄청 차이 나답니다. 네. 거기 사회주의 국가인데. 예, 이때까지 그 중국에서 기업을 하던 네, 기업들이 그 이번 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전망이 밝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고 속이 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경제를 살리자고 얘기하는 뭐 자한당이나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경제 살리시겠다고 지금 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총질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이후로 되어지는 일들 보니까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는 시진핑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으로 무마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 경제는 어차피 리커창이 하고 있으니까 리커창하고는 얘기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내고, 예를 들면은 평창 올림픽 때 대규모의 그 응원단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의 약속도 받으시고 하는 걸 보면서 또 마지막 날이죠. 우리 그 임시정부 가셔서 의미심장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설치하면서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대로 계승하고 이것을 통해서 제 기대는 적폐청산까지도 완전하게 해 나가실 어떤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불리한 일 안 하거든요. 피해 뿌린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앞에 있던 그 탄핵받은 저 네. 사람들은 네. 보면 자기가 뭐 불리하거나 좀 뭐 입장이 곤란하면 안 나타나고 안 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정면 돌파한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정말 인정해 줘야 잘하셨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요즘에 재밌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그리고 부패되는 예산들을 막는 운동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대 정권들이 국정농단을 하거나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부정 축제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운동은 우리 하승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이름이 세금 도둑 잡아라. 단체 이름이 세금 도둑 잡아라. 세금 도둑 잡아라. 단체 이름이요. 이거 아주 너무 직접적이죠. 그 운동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국회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뭐 이런 것들은 지난 국회가 되어지는 동안에 30년 동안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 지출되는 돈 중에 우리 그러니까 지출되는 돈의 비율을 보면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쓰는 거는 4고요.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이 6이거든요. 이 과정 중에서 사실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돈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금 도둑 잡아라에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선거법이 너무 성자 독식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네네. 가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운동을 해오던 분인데요. 네네. 이제 이분이 그런 일들을 하려고 국회를 들여다보니까 국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특권을 주는 겁니다. 특권을 주어서 권력에 도전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기능을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너희들 그렇죠. 떡을 너희들 이렇게 좀 단물을 빨아먹으니까 그 정도 해.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국회가 수십 년 동안 길들여져 왔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제대로 국회가 국민의 편에 서서 전투적으로 움직이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정당 밴드에도 올려놨습니다. 네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했던 대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특활비 자체를 없애버리고 제도적으로 아예 국회 예산 편성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아니면 보좌진 규모 이런 것들을 정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셨지만 예산 세울 때 쪽지 예산
그 의원들이 막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예산들은 사실 상당 부분 낭비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곳에 갑자기 2, 3일 전부터 아스팔트 깔고 있어요. 아, 연말이군요. 연말이요. 그 창원으로 나가는 거 다 막아놓고 대청 쪽으로 해서 막 경찰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죠. 근데 물론 계획상 잡혀 있었다면은 뭐 제가 오해하는 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진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말에 남은 돈 다 쓴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블록 교체하고 네네네. 캐롤이 울리면 시작되는. 그래서 들을 아무래도 그 국회 예산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거를 좀 낭비를 막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 단체에서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에 대한 거 생활비를 썼다고 하는 그것도 고발한 상태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 플란다스의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축제한 것을 국민들이 되찾자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플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것이 보도에 의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100억이 넘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100억이 100억이 넘어갔다고. 이게 원래 플랜 다스 그다음 우리 개 모임할 때 개 이렇게 붙여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이 모였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다스의 주식을 3% 사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15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한 주당 15만 원으로 해서 국민 모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3%만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주식 그 회사를 들여다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그 대구 국세청장 했던 그죠? 우리 안웅구 국세청장과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좀 모이셔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부정축제가 되었던 많은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다른 회사들도 그리고 최순실이 언니간 재산이라든지 그렇죠. 옛날에 이전에 구박정희가 언니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대기업들도 파헤쳐내는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좀 소식이기도 하고 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건데요. 우리 연세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라고 하는 대자보가 붙었어요. 근데 이 일이 1년 전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교수에게 사과해달라 공개적으로 뭐 크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앞에서 사과해달라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 교수가 계속해서 거절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보니까 그 문과대의 이 A 교수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JTBC 강의도 나왔고요. 거기서 정의론 강의도 했었고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정말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 이제 그룹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룹을 짜서 조별 발표나 뭐 조별 모임을 하는데 그때 여학생들을 유흥업소처럼 쭉 늘어서 온 다음에 남학생들이 초이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술집에서 하는 짓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술집에서 룸사롱 같은 데서 하는 짓을 학교에서 한 것에 대해서 여학생은 두세 번이나 항의를 했고 거기 있는 남학생도 불쾌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해버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제 모교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어서 해당 교수의 학부 수업은 하지 못하게 했고 근데 대학원 수업은 계속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되게 사회 전반에서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떤 자리에선 되게 유머인 척, 되게 재미인 척 넘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수면 위로 안 올라오다가 요즘에 좀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는 게 사실 앞으로도 되게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되게 나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는 거는 그건 잘한 거죠. 네. 이런 소식이 점점 사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훨씬 더 많이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사회 전반부에서. 자꾸 계속 나와야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간혹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피해자가 항상 여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떤 자리에 가면 아직까지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 이런 게 인식이 전환이 안 됐다는 부분이 간혹 어떤 자리에서는 여자분이 그렇게 주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할 때 우리 같은 남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지. 그렇죠. 똑같죠. 그것도 성추행이지. 성희롱이고. 그렇게 참 대처할 땐 난감해요.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래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좋은데. 저희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번 이런 사건도 나타나듯이 그런 사건도 터져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남녀 구별 없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물질화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게 자꾸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자꾸 사야 제 생각엔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저부터 그렇죠.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못된 짓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항상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진짜 저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내가 주체가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충분히 내가 어떤 그런 자리에 속해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칙칙해 분위기 섞어 앉아 뭐 이렇게 되면 좋단 말이에요. 이게 인식이 변합니다. 이게 좀 제가 좀 바뀌 의식 구조를 좀 확실히 바뀌셔야 됩니다. 예. 저부터 바뀌는 걸로. 네네네. 이렇게 되고 아까 이제 우리 이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조금 사회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니까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그런 운동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했던 게 뭐냐면 직장갑질 119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했던 게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노무사들이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노무사들이 241명이 참여해서 지난달 1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활동했던 거를 발표했더라고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 발표의 내용이 읽으면서 분노가 치미는 거죠. 이건 무슨 일하러 간 직장들이 이게 무슨 하인을 고용한 건가? 노예를 고용한 건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번에 잘한 게 뭐냐면요. 카톡을 사용했더라고요. 첫 번째 오픈 카톡이라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이메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만나서 얘기 듣고 하면서 거의 5,000건이 넘는 사건을 한 달 새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직장 안에 갑질이 많나? 사람들이 다 참아서 그렇지. 네네. 참고 막 그 참 목줄이다, 네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해서 참아서 그렇지. 네네. 실제로는 갑질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꾸 이게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발전이 된다는 네, 거죠. 저는 이게 참 드러나면 고칠 수 있으니까. 예. 회장이 명절에 가족여행 가면 그 부하 직원이 가서 그 집에 닭 사료도 줘야 되고 개도 키워줘야 되고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회장 아들이 막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면서 회장 아들이 왜 분노를 터뜨립니까, 그죠? 평소에 그만큼 저 직원들이 하인처럼 했다는 거. 그런 모습을 봐왔으니까 예. 자기도 그렇게 해도 예. 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저는 제 자신하고 자꾸 비춰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직원을 데리고 이렇게 아니면 뭐 어떤 상하 관계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봤는데 흔히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고객들을 픽업을 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야 니는 이쁘니까 앞에 나가서 어떻게 좀 데려와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부터 이렇게 자꾸 보면서 이게 옛날에는 범죄 시대지 않던 것들이 너무 일상적인 단어들을 잘못된 거를 내가 해왔구나를 느끼게 돼요, 지금 자꾸. 그렇죠. 그게 상식이던 시대가 되게 오랫동안 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점점 민주시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좋은 현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내가 가정에서 그렇죠. 혹시 제 그렇죠. 처나 아들들한테 이런 걸 해왔지 않는가 이런 이제 반성도 하거든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민주화죠.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6월 항쟁 때 정치적 민주화가 딱 되고 이루어졌죠. 나니까 바로 노동 현장에서 노동 현장의 민주화 요구가 본물터지 터져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또 정치적 민주화가 되니까 각 직장에서 여러 예. 가지 갑질 이런 것들이 또 터져 나온다. 이번엔 뭐 생활의 민주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요구가 생활적 민주화. 그래서- 서로 그런 자극을 주고 큰 고리가 풀려 나가면 밑에 따라 나가고 이래 해서 발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좀 반성하는데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내가 참 너희들한테 참 잘못한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할게. 그러고서 이제 내 종아리를 때려라. 그리고 회초리를 줬대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이제 기대가 아버님 우리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제 잘합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들이 종아리를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맞고 와갖고는 야 내가 진짜 잘못한가 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넘어가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 안에서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잘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2부입니다.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김해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브리핑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으로 뛰고 발로 뛰어서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네, 이광입니다. 네. 먼저 김해 신공항 문제를 이야기 드리자면 이 서병수 부산시장이 최근에 부산일보, 네. 뭐 국제신문, 뭐 이런 등등의 부산시 지역에 나오는 그 일간지에다가 대문짝만한 한 면짜리 네, 전면 광고를 실었더라고요. 전면 광고를 그 이제 전면 광고의 제목이 김해 신공항이 미래다. 김해 신공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광고를 냈는데 그 안에 소음 문제, 네. 안전 문제, 김해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고 또 거짓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국제 공항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국제공항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24시간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되는데 안 되는데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러길래 우리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네네.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네. 특히 이 사람은 김해 사람들이 이 김해 신공항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덕도로 가야 한다 이런 네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이 김해 정치적인 신공항 것 같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노림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낼 돈이 있으면 김해 사람들한테 정말 사과해라. 그렇죠. 그러고 자신이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김해 공항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부적당하다. 네. 그래서 김해 신공항 말이 안 된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했었죠. 작년 6월 이전에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 되거나 가덕도가 안 되면 가덕도 신공항이 안 되면 내 자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깨끗이 사퇴하겠다. 그래 해놔놓고는 자기가 다시 또 이분이 사퇴 안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부산시장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의 몸부림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김해시나 경남도도 좀 단호히 대처해라.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네. 또 이번 주에 또 성명서를 낼 예정입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은 경상남도가 이게 영 소극적이에요. 경상남도가 국토부에다가 김해공항 신활주로 안을 올렸는데 그게 예전에 벌써 검토해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산을 깎아야 되고 막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김해 신공항은 어떻게 하든 이게 결과가 뻔합니다. 네. 지금 국제 항공계에서 조종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항이 김해 공항이랍니다. 네. 제일 위험하고, 그렇죠. 제일 안개도 많이 끼고 부적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공항이 김해 공항인데 김해 공항이 만들어진 연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부산이 임시수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수도 옆에 할 수 없이 공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임시수도가 서울로 돌아가고 난 뒤에는 김해 공항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정도로 군사공항으로만 축소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걸 그냥 지내왔는데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국제공항을 하겠다는 게 사실은 안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경상남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네. 그리고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요구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 안전성 네. 그리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 조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라. 네. 그리고 기본 계획을 중단하라. 이거를 이제 다시 또 다가오는 이번 주에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니까는 지금 김해 공항이 포화 상태가 돼서 시간당 1, 2회가 더 증편되는 것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소음은 뭐 더 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미 ADPI라고 하는데 거기서 공단 엔지니어링. 거기서 신공항 입지 선정 때 했던 예측들이 지금 다 틀렸거든요. 그럼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거 붙잡고 있는 건지. 근데 진짜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인 신공항 확장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계속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시 평가 다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2공항 같은 경우. 근데 왜 김해는
더 심하고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전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이익 보는 집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업체가 들어오고 했던 그런 유 안에서 그걸 기정사실화하면서 주고받았던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못 바꾸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결정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은 것도 못 바꾸는 것은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어떤 거기에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만들어진 거지 지금. 약간 MB의 냄새가 난다고 하면 너무 음모론인가요? 야, 너무 역시 너무 혀를 딱 찌르는 말이었는데. 너무 음모론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그렇지. 모든 이야기 핵심은 박근혜 그거지. 정권 때 이루어졌던 수많은 대형 공사, 대형 사업에는 MB가 많이 개입돼 있더라고요. MB가 자기가 직접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실제로는 그림자 회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개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년에 벌써 이게 시간당 이렇게 인류회가 증편되면 주당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횟수가 20%가 는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 지역은 훨씬 더 소음 공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소음이 거거든요. 점점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비행기를 많이 타네요. 그렇죠. 점점 요즘에 시간이 돈 아닙니까? 여행도 점점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사람이 통계를 봤는데 대구의 시민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 45%는 김해공항을 이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남쪽에는 허브 공항이 돼야 되고 국제공항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 김해공항을 조금 확장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가덕도 공항을 만약에 만들더라도 김해공항은 국내용 내지는 가까운 거리에 비행하는 그런 공항으로 김포공항처럼 하면 그대로 놔둬야 그 수요가 갖추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지난주에 김호랑 추모식, 그러니까 참군인 김호랑 추모식이 12월 12일 10시에 있었습니다. 김해 출신으로서 12.12 사태 때 맞습니다. 그 반란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게 정말 제대로 정민으로 맞서 싸운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군인입니다. 김해 출신 김호랑 그 당시 소령께서 이 권총을 들고 반란군들과 맞서 싸우다가 기관단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참 이런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분이 정말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서 무공훈장을 주게 하고 결국은 훈장도 한 개 깎여서 보호훈장으로 바뀌었지만 훈장을 받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운동을 해서 흉상을 세웠거든요. 기념물을 세우고. 그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유족도 와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병곤 추모 강연회가 이틀 뒤인 12월 14일 날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민청항연 사건 때 김병곤 이분과 함께 구속되어서 함께 사형을 구형당했던 이철 전 국회의원께서 오셔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행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200석이 깔려 있어서 야 이거 사람들이 많이 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떤 한 15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거의 가득 찼습니다. 200석인데도 중간중간에 약간 비고 뒤에 또 서고 이래서 뭐 한 150명 이상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고향 한림면 쪽 분들이 많이 와서 정말 이 2시간 동안 숨소리 하나도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철 의원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철 의원도 자신도 참 그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갔다 온 분인데 그 김병곤 민주운동가의 그 넓은 품 그리고 인품 그리고 어떤 죽음의 위협에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참 자기로서는 이 가늠을 할 수 없는 인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맨 마지막에 또 그 누나 되는 가족이요. 가족 중에 제가 이제 유족이라고 했다가 유족이란 말이 너무 처량한 것 같아서 가족 그러니까 좋습니다. 살아있는 가족 가족들 대표로 누나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막 통장에 막 돈이 들어옵니다. 다음에 추모 사업. 다음에 이제 좀 일정 네, 기회가 네. 되면 제가 밝히겠는데요. 네, 네. 그 돈이 막 5만 원, 10만 원 이런 네. 소량의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게도 문자 왔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쭉 모아서 네, 네. 김해 지역 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인 고분박물관 근처에 이 기념물을 세우기로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해가 인물이 정말 많습니다. 아,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네. 12.12 때 유일하게 맞서 싸운 참군인 김호랑, 그리고 민청항인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이 대표적인 민주운동가 김병곤, 노무현 대통령 잡았던 노무현 대통령, 안 그렇습니까? 김해 인물 많습니다. 의원님도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형상을 세울 수 있도록. 빨리 죽거나 빨리 죽거나. 제가 이렇게. 좀 더 오래 살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행복학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예. 장유 지역의 행복학교 설명회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부모들이 20명 참여했거든요. 처음에 한 10명 정도 그냥 소규모로 장학사 한 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한 20명이 와가지고 굉장히 열띤 그 질문도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장유 지역 그리고 또 내동 지역, 내외동 지역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대규모라는 게 100명 이상이 모인 그런 행복학교 설명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학부모들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들이 사실은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혁신학교가 성공하는 사례들이 막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김해에도 이제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데 특별히 근데 그 어떤 원칙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좀 학교가 쇠퇴하는 그런 쪽을 먼저 살리자고 하다 보니까 이 장유 지역은 하나도 거죠. 없죠. 장유는 지금 아이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유 지역엔 또 이 엄마들이 또 많으니까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교육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데가 장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도 속히 그러니까 여기 근데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막 2,000명 막 이런 규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군데 되죠. 그러니까 교감 선생이 2사람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런 학교들이 인원이 많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명 이상 돼야 교감을 2사람을 주거든요. 또 그게 이제 중학교도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행복학교를 원하는 그 부모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이제 부끄럽고 내용인데 김해시의회가 이제 반말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그 김해시 공무원 노조에서 시의원님 반말 그만하세요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22명의 시의원이 전부 반말하는 건 아닌데 전혀 아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명, 몇 영상으로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하는데 그 반말 비슷하게 아주 사람을 그냥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사실 그 시의원도 이게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꾸짖거나 질타할 때도 상대방 공무원에게 평소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동생빨이라 하더라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존댓말을 정확하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반말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것을 공무원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해서 22명이 그냥 다 좀 창피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에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그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이 의원들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 분이 이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달고 있냐 이랬다가 정말 이 몰상식한 이야기를 또 했다가 또 이렇게 비난을 받은 이런 일도 있고요. 그 어떤 김해시의회가 선거법에 걸린 사람도 벌써 벌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사회적 약자인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한 사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남부끄러운데요. 시의원은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른 의원이 이야기할 때 당신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을 다 듣고 뒤에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이나 말투가 문제가 있습니다는 말은 하고 있어도 할 수 있어도 말을 제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직접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만 특히 이렇게 또 정당 소속에 따라서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게 어떻게 좀
직접 제지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에 다 나가고 또 바깥에 다 나가가지고 공무원 노조로부터 이런 그 비판을 들은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심판해줘야 표로 제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심판의 시기가 4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 4년에 한 번 선거할 때 제대로 좀 심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일요일 낮 시간에 모처럼 그 훈훈한 그런 행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김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뭐 약 한 5만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10명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결혼하러 왔거나 우리나라에 취직하러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10분의 1이 된다는 건데요. 그 이제 김해 지역에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제일 많이 살고 하는 지역이 구도시민 동상동, 부원동, 회원동 쪽입니다. 예, 그쪽에서 김해 문화재단에서 2017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외국 음식도 먹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 1년간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를 오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 4시간 정도 동안 외국인들하고 같이 쭉 그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훈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로데오 거리라 그러죠. 옛날에는 종로 거리인데 그 로데오 거리에 학생들이 겁이 나서 잘 안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다른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겁이 나서 잘 안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이런 사업을 한 3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없어졌어요. 재미있다. 그렇죠. 문화적인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먹거리도 다양하고 오히려 그냥 재미있다. 외국인들 만나고 우리나라 서울 홍대 거리에 가면 외국인들이 전체 한 3, 4할 그리고 우리 국내인이 한 6, 7할 정도 이렇게 해서 뭐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고 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듯이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더 많습니다. 특히 그 휴일날에 가보면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 8, 90%. 예, 제가 외국에 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좀 그렇게 뭐 겁이 나서 못 가겠다가 아니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같이 그 공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성과를 보면서 문화 공존 그리고 문화 다양성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런 상당히 민주적인 그 인간관계가 여기에서도 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예산을 좀 더 만들고 좀 더 기구를 만들고 하려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좋은 거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입할 게 아니라 우리 김해 지역 내에서 추진 주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외국인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내국인 또 그리고 뭐 관계하는 행정기관 이렇게 거버넌스의 모습으로 추진 주체가 만들어져서 그 추진 주체가 함께 조례를 만들도록 하면 김해시의회에서 그걸 의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뭐 바꿔야 될 것, 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또 개정하고 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점검해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 3년, 4년째 됐기 때문에 그런 추진 주체가 만들어질 때도 된 것 같고 해서 오늘 상당히 훈훈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맨날 PC방 가던 길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갔었는데 우즈벡 식당 갔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신장위구르 여행할 때 먹었던 양고기 생각이 나서 아무래도 한국인이 만드는 우즈벡 음식보다는 우즈벡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우즈벡 음식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양꼬치도 거기서 먹는 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멀리 그 돈 많이 들어서 외국 가지 않아도 먹거리 여행을 할 수 있죠. 먹거리 여행을 우리 김해 그 도심지에만 다니면 뭐 점심 때는 러시아 음식, 저녁 때는 뭐 중국 음식, 뭐 내일은 베트남 음식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담아주고 이렇게 모임 이런 걸 활성화시켜줘야 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우리 자꾸 피하고 안 섞여주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 김해 쌈지공원이라고 그
도심지에 있는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쌈지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쌈지공원에 좀 보다가 왔는데 이게 참 2000년 전에 가야 시대 때 그렇죠? 가야가 굉장히 개방적인 그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였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왔겠구나 하는 네, 생각도 그렇죠. 들고 그 무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노래 잘 합디다. 뭐 그럼요. 말은 못 알아듣지만 뭐 중동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뭐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네들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더 다행인 것은 상인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인들이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 장사도 되고 네네네. 뭐 많이 모이니까 상권이 살아나니까 네네. 굉장히 우호적인 겁니다. 의원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바쁘신 일정이죠. 요즘엔 또 연말이 돼서 모임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니시면서 우리 김해시를 행복도시로 또 우리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려고 손으로 뛰고 발로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한 주간도 손으로도 뛰시고요. 발로도 뛰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네 발로 뛰어.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김해서 자꾸 질책을 하시네요. 좀 더 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원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죠. 멈춰 있는 말은 채찍질 안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다음 한 주간도 또 수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김해에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내년 초에 착공된다라고 하는 발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화마을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이게 가칭을 그렇게 했고, 이제 투시도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추진한 지는 4년 만에 이제 내년에 드디어 착공이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임시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좀 좁아서 부지를 확정하고 시설을 확충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노무현 정신이 살아서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거 그런데 보시면서, 특히 이제 이 예산이 김해시에서 통과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된 시민문화체험관. 정확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을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거죠. 깨어있는. 예.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40억이 통과가 되어서 네네. 총 138억으로 그 진영읍 봉화마을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만들 겁니다. 네네. 예, 그게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하는 거죠. 네. 지금은 가보면 임시로 이렇게 임시로 해놨지 않습니까? 임시로 네네. 기념관이 있긴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도 봉화마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나 또 깨어있는 시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그런 센터가 되고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김해 외고는 아주 위기를 맞았다고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러시던데요. 김해 외고가 이번에는 중국어하고 영어의 입학 정원을 채우질 못했어요. 원래 김해 외고가 과거에는 막 전국적으로 외고 랭킹 2위, 막 3위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점점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하락세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들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들어가기 쉽게 돼서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재밌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그 특목고나 이 외고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외고가 이제 원래 뜻은 외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학생들이 네네.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 원래 취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귀족 학교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대학을 갈 때도 뭐 약간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는 것처럼 됐고 성적이 아주 그 좋은 학생들만 몰려드는 그런 귀족 학교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이 교육이 그러니까 경쟁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협동과 그리고 인간적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전체적으로 좀 바뀌면서 맞습니다. 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따뜻한 소식입니다. 뭐냐면 김해 버스의 승강장에 전국의 첫 번째로 나노탄소 발열 의자가 시범적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조금 봤는데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데 뜨뜻하게 앉아 계시는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보여주기식만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원동의 금강병원, 김해시청 두 곳에 만들어놨답니다. 그래서 버스 기다릴 때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 근데 그게 이제 좀 뭐 유리같이 되어 있는 모양이어서 여름에는 이제 거기에 온도가 발열이 되지 않으면 더 시원하게 되는 뭐 이렇게 뭐 시민들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따뜻해서 너무 좋다. 좀 더 많이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아껴 써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하여튼 뭐 시민들 생각해 주는 그런 정책이어서 요즘 같은데 네, 아주 요즘 따뜻한 같은데 아주 소식인데 따뜻한 센스 소식인데 있네요, 되게. 우리 김해시에 가장 유명한 그 유적 중에 하나가 고인돌이랍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전 세계에 고인돌이 6만 개가 있는데요. 6만 개가 알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4만 개가 있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 우리 구산동에 있는데 이제 지난 2007년이죠. 10년 전에 잠깐 공개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정말 정식으로 공개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굉장히 크던데요. 길이가 10m, 너비가 4.5m, 높이가 3.5m, 무게는 350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인돌 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재밌는 회네요. 고인돌 사랑회. 그래서 고인돌 사랑회에서 이 일을 이제 좀 주체적으로 해서 가야사의 복원과 아울러서 고인돌도 내년 초에 발굴 들어가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모임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여기 아마 참여하실 것 같은데 청소년 인권법이 필요하냐? 그래서 청소년 인권법 제정과 인권 보호에 대해서 홍동희 우리 선생님이시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에서 이분을 초청하셔서 12월 19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 김해 창업 카페라고 김해시 그 시외버스 터미널 3층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강연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청소년 인권법이 만들어졌죠. 네네네. 그리고 이어서 서울이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대개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 인권법이 만들어졌는데 경남은 작년에 실패를 한 게 네. 그 주민단체나 이 교육단체에서 청소년 인권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거를 결정을 할 단위가 경남도의회거든요. 그러니까 경남도의회 99%가 그렇죠. 네. 자한당이죠. 또. 예, 네.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애는 많이 썼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안 되면 지역 기초 시단체 시지역 수준에서 해야 할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김해시만 할 게 아니라 도정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부터 강연을 하고 공감대를 쭉 이렇게 확대를 해서 내년 6월 선거 때는 도의원들 중에 도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내세우고 출마를 하고 그리고 당선이 되면 반드시 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김해지혜에서 12월 19일 저녁에 이 강연회를 합니다. 네네. 홍동이라는 분인데, 이 뭐 김해 분은 아니고. 네, 뭐 전교조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김해에서 아니고 나름대로 초청 강사로 데리고 와서 경남 단위 전체에서 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촛불 시위 한참 할 때, 그 어느 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예전 습속에 젖어 있던 선생님이 불러서 네 징계받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청소년 인권법에 의해서 그런 표현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네네. 오히려 그 징계를 하면 그 학교를 책임을 묻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못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단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체로 촛불 집회에도 나오고 했던 그런 게 지금 수도권이거든요. 네네네. 경남은 아직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 3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선생님이랑 되게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머리라도 깎게 해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난 기르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달려들면서 사실 청소년 인권 같은 걸 잘 모르면서 저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랑 싸웠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근데 그걸 좀 친구한테 얼핏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머리를 길러도 되는구나 싸워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이 좀 일찍 되면 저같이 이제 선생님과 싸워서 머리카락을 쟁취해내는 그렇죠.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적인 예지만 뭐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자기도 모르게 청소년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동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놓고 지적을 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청소년 인권법을 그 수도권 같이 잘 규정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그걸 알고 네네. 청소년 때 인권에 대해서 인식하고 청소년 때 그런 거를 실현내는 과정을 거치면 일반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같이 또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방송을 했는데 우리 수고하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방송으로 같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초리를 줬대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이제 기대가 아버님 우리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제 잘합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들이 종아리를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맞고 와갖고는 야 내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넘어가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 안에서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잘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2부입니다.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김해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브리핑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으로 뛰고 발로 뛰어서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광희입니다. 네. 먼저 김해 신공항 문제를 이야기 드리자면 이 서병수 부산시장이 최근에 부산일보, 네. 뭐 국제신문, 뭐 이런 등등의 부산시 지역에 나오는 그 일간지에다가 대문짝만한 한 면짜리 네, 전면 광고를 실었더라고요. 전면 광고를 그 이제 전면 광고의 제목이 김해 신공항이 미래다. 김해 신공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광고를 냈는데 그 안에 소음 문제, 네. 안전 문제, 김해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고 또 거짓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국제 공항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국제 공항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24시간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되는데 안 되는데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러길래 우리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네네.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네. 특히 이 사람은 김해 사람들이 이 김해 신공항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덕도로 가야 한다 이런 네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이 김해 정치적인 신공항 것 같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노림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낼 돈이 있으면 김해 사람들한테 정말 사과해라. 그렇죠. 그러고 자신이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김해 공항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부적당하다. 네. 그래서 김해 신공항 말이 안 된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했었죠. 예, 작년 6월 이전에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 되거나 가덕도가 안 되면 가덕도 신공항이 안 되면 내 자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깨끗이 사퇴하겠다. 그래 해놔놓고는 자기가 다시 또 이분이 사퇴 안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부산시장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의 몸부림치시는 거 아닌가요?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김해시나 경남도도 좀 단호히 대처해라.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네. 또 이번 주에 또 성명서를 낼 예정입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은 경상남도가 이게 영 소극적이에요. 경상남도가 국토부에다가 김해공항 신활주로 안을 올렸는데 그게 예전에 벌써 검토해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산을 깎아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김해 신공항은 어떻게 하든 이게 결과가 뻔합니다. 네. 지금 국제 항공계에서 조종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항이 김해 공항이랍니다. 네. 제일 위험하고, 그렇죠. 제일 안개도 많이 끼고 부적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공항이 김해 공항인데
그 김해공항이 만들어진 연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 6.25 사변 때 부산이 임시수도가 네네, 됐잖아요. 피난처 그러니까 됐죠. 임시수도 옆에 할 수 없이 공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임시수도가 서울로 돌아가고 난 뒤에는 김해공항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정도로 군사공항으로만 축소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걸 그냥 지내왔는데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국제공항을 하겠다는 게 사실은 네네. 안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그 경상남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국토부는 그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요구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이 안전성 네, 그리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그 연구 조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제대로 밝혀라. 김해 썰전! 김해 썰전 제10회 오늘 또 시작을 합니다. 저는 새로운 손님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약간 밝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네. 네. 에너지. 저는 사회를 맡은 핫쌤이고요. 소개해 네, 주시죠. 김해시의원 이광입니다. 네, 나날이 민주시민이 되어감을 뼈로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천지 이경호입니다. 네. 네, 저는 첫 방에 잠시 나왔다가 서울에서 뮤지컬 공부를 하러 지금 잠시 떠나 있는 이민입니다. 네. 이민 갔다 왔어요. 이민 갔다 네, 그때 원전 때문에 제가 잠시 네네. 남부를 떠났다가 네네. 네, 일단 잠시 왔다가 또 다시 도망갈 예정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이슈인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3일부터 어젯밤이더라고요.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먼저 2박 3일은 베이징에서 보내셨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그 임시 정부가 있었던 충칭에서 또 보내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방문에는 취재 기자들이 폭행당하는 일, 뭐 이런저런 일들로 뭐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 뭐 이런 얘기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외국 방문을 하게 되면은 관망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뭐 총을 쏘든 뭘 쏘든 이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그냥 첫날부터 돌아와라부터 시작해갖고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뭐 이 패널들은 이번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같이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그 제가 잘 아는 분 카톡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에서 개망신 당했다 이렇게 이제 네네, 글을 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딱 바로 드는 생각이 맞아 개망신 맞아. 네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망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좀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네네. 그 개망신을 왜 당했는가? 중국이 그동안의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그리고 대해서 적대적이죠. 예, 길들이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그 원인은 사드를 그쵸, 예, 배치하고. 거의 뭐 비밀리에 급작스럽게 결정을 한 박근혜 정권 때의 네. 문제거든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망신 당했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전력 투구한 결과는 좀 좋아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망신 당한 것도 맞다. 네, 맞습니다. 맞지만 그거를 뚫고 나왔다. 그런 점에서 그 앞에 정권의 그 문제점들이나 그 피해를 그 온몸으로 이렇게 뚫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교 성과가 나름대로 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저는 보면서 참 역시 국력. 트럼프가 갔을 때는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나라 대 나라, 어떤 나라의 정상이 갔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이게 문재인이 잘못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떤 매스컴에서 나오는 많은 글들을 보고 이야기들을 듣고 나도 그게 어떤 매스컴에 빠져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욕할 뻔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한 걸음 밖에서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 보듯이 밖에서 보면 역시 국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 국력의 한계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나름 실속 있는 내용 있는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니까 역대 누구도 뭐 하지 못한 어떤 약간 굴욕적인 외교지만 자존심을 많이 누르시고 결과물을 가져오셨다 생각합니다. 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전 뉴스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무슨 협상이 있었고 그런 내용은 거의 못 듣고 일단 폭행당했다 뭐 그렇죠. 계속 그 얘기밖에 없었죠. 하대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들어서 이게 정말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소식이 있는 건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만큼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그렇게 막 열심히 찾아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끔 뉴스에서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첫날부터 그러니까 맞으러 나온 사람이 차관급도 아니고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또 알고 보니까 지금 차관보가 공석입니다. 차관이 공석이고 그 밑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없는 사람 보고 지금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들어가 버리고 예.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도 계획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필리핀 방문으로 갈 때 사전 계획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계획을 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10끼 중에 2끼만 그쪽에서 대접하고 나머지 끼는 알아서 드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사전에 다 계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응원해줘야 하고 할 우리의 언론이 그걸 가지고서는 막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유여해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기회를 잡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누가 뭘 싸놓고 누가 치우는가가 네, 아닌가. 초기에 문 대통령이 그렇게 홀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네. 그런 국민이 만들어진 게 자유한국당의 그렇죠. 전 정권 네,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일단 피하지 않고 돌파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엄청 정말 엄청 일을 많이 잘해줬어요. 하신 거라 정말 그러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자기네 그 시진핑 주석이나 네. 또 뭐 총리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그렇죠. 뭐 한마디 악수를 하면은 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 앞으로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그 차이가 경제적인 협력의 정도가 엄청 차이 나답니다. 네. 거기 사회주의 국가인데. 예, 이때까지 그 중국에서 기업을 하던 네, 기업들이 그 이번 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전망이 밝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고 속이 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경제를 살리자고 얘기하는 뭐 자한당이나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경제 살리시겠다고 지금 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총질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이후로 되어지는 일들 보니까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는 시진핑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으로 무마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 경제는 어차피 리커창이 하고 있으니까 리커창하고는 얘기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내고, 예를 들면은 평창 올림픽 때 대규모의 그 응원단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의 약속도 받으시고 하는 걸 보면서 또 마지막 날이죠. 우리 그 임시정부 가셔서 의미심장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설치하면서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대로 계승하고 이것을 통해서 제 기대는 적폐청산까지도 완전하게 해 나가실 어떤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불리하니 나나거든요. 피해 뿌린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앞에 있던 그 탄핵받은 저 네. 사람들은 네. 보면 자기가 뭐 불리하거나 좀 뭐 입장이 곤란하면 안 나타나고 안 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정면 돌파한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정말 인정해줘야 잘하셨어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요즘에 재밌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그리고 부패되는 예산들을 막는 운동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대 정권들이 국정농단을 하거나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부정 축제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운동은 우리 하승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이름이 세금 도둑 잡아라. 단체 이름이 세금 도둑 잡아라. 세금 도둑 잡아라. 어. 단체 이름이요. 이거 아주 너무 직접적이죠. 그 운동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국회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뭐 이런 것들은 지난 국회가 되어지는 동안에 30년 동안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 지출되는 돈 중에 우리 그러니까 지출되는 돈의 비율을 보면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쓰는 거는 4고요.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이 6이거든요. 이 과정 중에서 사실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돈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금 도둑 잡아라에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선거법이 너무 성자 독식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네네. 가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운동을 해오던 분인데요. 네네. 이제 이분이 그런 일들을 하려고 국회를 들여다보니까 국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특권을 주는 겁니다. 특권을 주어서 권력에 도전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기능을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너희들 그렇죠. 떡을 너희들 거죠. 이렇게 네. 좀 단물을 빨아먹으니까 그 정도 해.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국회가 수십 년 동안 길들여져 왔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제대로 국회가 국민의 편에 서서 전투적으로 움직이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정당 밴드에도 올려놨습니다. 네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이분이 했던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특활비 자체를 없애버리고 제도적으로 아예 그 국회 예산 편성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뭐 예우, 뭐 아니면 보좌진 규모 이런 것들을 정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셨지만 예산 세울 때 쪽지 예산, 그 의원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예산들은 사실 상당 부분 낭비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곳에 갑자기 2, 3일 전부터 아스팔트 깔고 있어요. 연말이군요. 그 창원으로 나가는 거 다 막아놓고 대청 쪽으로 해서 막 경찰들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죠. 근데 물론 계획상 잡혀 있었다면은 뭐 제가 오해하는 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진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말에 남은 돈 다 쓴다라고 하는 그런 번호블록 교체하고 캐롤이 울리면 시작되는. 그래서 들을 아무래도 그 국회 예산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거를 좀 낭비를 막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 단체에서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에 대한 거 생활비를 썼다고 하는 그것도 고발한 상태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 플란다스에게 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축제한 것을 국민들이 되찾자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것이 보도에 의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100억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억이 넘어갔다고. 이게 원래 플랜 다스 그다음 우리 개 모임 할 때 개 이렇게 붙여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이 모였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다스의 주식을 3% 사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15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한 주당 15만 원으로 해서 국민 모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3%만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주식 그 회사를 들여다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그 대구 국세청장 했던 그죠? 우리 안웅구 국세청장과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좀 모이셔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부정축제가 되었던 많은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다른 회사들도 그리고 최순실이 언니간 재산이라든지 그렇죠. 옛날에 구박정희가 언니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대기업들도 파헤쳐내는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좀 슬픈 소식이기도 하고 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건데요. 우리 연세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라고 하는 대자보가 붙었어요. 근데 이 일이 1년 전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교수에게 사과해달라 공개적으로 뭐 크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앞에서 사과해달라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 교수가 계속해서 거절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보니까 문과대의 이 A 교수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JTBC 강의도 나왔고요. 거기서 정의론 강의도 했었고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정말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 이제 그룹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룹을 짜서 조별 발표나 뭐 조별 모임을 하는데 그때 여학생들을 유흥업소처럼 쭉 늘어서 온 다음에 남학생들이 초이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술집에서 하는 짓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술집에서 룸사롱 같은 데서 하는 짓을 학교에서 한 것에 대해서 여학생은 두세 번이나 항의를 했고 거기 있는 남학생도 불쾌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해버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제 모교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어서 해당 교수의 학부 수업은 하지 못하게 했고 근데 대학원 수업은 계속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되게 사회 전반에서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떤 자리에선 되게 유머인 척, 되게 재미인 척 넘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수면 위로 안 올라오다가 요즘에 좀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그렇죠. 받고 하는 게 사실 앞으로도 되게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되게 나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그건 잘한 계속 거죠. 네. 이런 소식이 점점 사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네, 훨씬 더 네, 많이 네.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사회 맞습니다. 전반부에서. 자꾸 계속 나와야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간혹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피해자가 항상 여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떤 자리에 가면 아직까지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 이런 게 인식이 전환이 안 됐다는 부분이 간혹 어떤 자리에서는 여자분이 그렇게 주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할 때 우리 같은 남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지. 그렇죠. 똑같죠. 그것도 성추행이지. 성희롱이고. 그렇게 참 대처할 땐 난감해요.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래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좋은데. 저희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번 이런 사건도 나타나듯이 그런 사건도 터져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예. 남녀 구별 없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물질화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게 자꾸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자꾸 사야 제 돼요. 생각엔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저부터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정말 못된 짓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항상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진짜 저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내가 주체가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충분히 내가 어떤 그런 자리에 속해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칙칙해 분위기 섞어 앉아 뭐 이렇게 되면 좋단 말이에요. 그게 인식이 변화합니다. 이게 좀 제가 좀 의식 구조를 좀 확실히 바뀌셔야 됩니다. 개선해야 돼. 예. 저부터 바뀌는 걸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아까 이제 우리 이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조금 사회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니까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그런 운동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했던 게 뭐냐면 직장갑질 119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했던 게 뭐냐.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노무사들이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노무사들이 241명이 참여해서 지난달 1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활동했던 거를 발표했더라고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 발표의 내용이 읽으면서 분노가 치미는 거죠. 이건 무슨 일하러 간 직장들이 이게 무슨 하인을 고용한 건가? 노예를 고용한 건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번엔 잘한 게 뭐냐면요. 카톡을 사용했더라고요. 첫 번째 오픈 카톡이라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이메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만나서 얘기 듣고 하면서 거의 5,000건이 넘는 사건을 한 달 새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직장 안에 갑질이 많나? 사람들이 다 참아서 그렇지. 네네. 참고 막 그 참 목줄이다, 네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해서 참아서 그렇지. 네네. 실제로는 갑질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게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발전이 된다는 네, 거죠. 저는 이게 참 드러나면 고칠 수 있으니까. 예. 회장이 명절에 가족여행 가면 그 부하 직원이 가서 그 집에 닭 사료도 줘야 되고 개도 키워줘야 되고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회장 아들이 막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면서 회장 아들이 왜 분노를 터뜨립니까, 그죠? 평소에 그만큼 저 직원들이 하인처럼 했다는 그런 모습을 봐왔으니까 예, 예. 자기도 그렇게 해도 예. 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저는 제 자신하고 자꾸 비춰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직원을 데리고 이렇게 아니면 뭐 어떤 상하 관계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봤는데 흔히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고객들을 픽업을 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야, 니는 이쁘니까 앞에 나가서 어떻게 좀 데려와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부터 이렇게 자꾸 보면서 이게 옛날에는 범죄 시대지 않던 것들이 너무 일상적인 단어들을 잘못된 거를 내가 해왔구나를 느끼게 돼요, 지금 자꾸. 그렇죠. 그게 상식이던 시대가 되게 오랫동안 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점점 민주시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좋은 현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내가 가정에서 그렇죠. 혹시 제 그렇죠. 처나 아들들한테 이런 걸 해왔지 않는가 이런 이제 반성도 하거든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민주화죠.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6월 항쟁 때 정치적 민주화가 딱 되고 이루어졌죠. 나니까 바로 노동 현장에서 노동 현장의 민주화 요구가 본물터지 터져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또 정치적 민주화가 되니까 각 직장에서 여러 예. 가지 갑질 이런 것들이 또 터져 나온다. 이번엔 뭐 생활의 민주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요구가 생활적 민주화. 서로 그런 자극을 주고 큰 고리가 풀려 나가면 밑에 따라 나가고 이래 해서 발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좀 반성하는데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내가 참 너희들한테 참 잘못한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할게. 그리고서 이제 내 종아리를 때려라. 그리고